제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건 진짜 싸다 라는 수준에 올라온 주식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디피님이 2004년도에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 시작하시고 네네. 중간에 넣은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1300만 원이 주식 투자의 시드머니 전부라 보면 돼요? 아, 전부입니다. 전부. 네. 그게 이제 다른 채널도 나가시면서 네. 자산이 이 정도는 된다면서 했던 네네네. 게 50억. 아, 그죠. 50억보다 많죠. 50억보다 많다 했는데. 그죠, 그죠. 그럼 요걸로 50억 이상을 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다른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네, 제 월급은 제 와이프는 아는데 네. 제 와이프한테 오면 바로 다 줬어요. 와. 제가 한 번도 월급을 제가 남긴 적이 없어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더 들어간 돈이 없어요. 오히려 뺀 돈은 더 있죠. 오. 뭐 이것저것 하면서 조금씩 돈은 뺐기 때문에. 오로지 순수금 1300만 원으로 50억 이상이 된 계좌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아니면 보통 사실 대부분 네. 이게 좀 많이 월급 벌고 하면 또 더 넣고 맞아요, 넣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순 시드머니가 네. 정확히 얼마인지를 본인도 모를 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생각보다 클 수 있어. 보통 과거를 또 해상할 때는 그러니까. 시드는 낮추고 맞아. 높이면 이 격차 크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 아,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투자에 잘할 수 있었는지 여쭤볼 텐데 네네네. 현재 주식시장 좀 점검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남은 게 4월에서 6월인 거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주식시장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슬슬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제가 작년 9월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나요? 네, 제가 작년 9월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저는 항상 이제 현금 비중을 0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금 0이 아니다. 왜냐면 나는 되게 싸야 살 수 있는데 네. 지금 싼 종목을 찾기 힘든 시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적정평가와 고평가 사이에 어딘가가 지금 시장의 상황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이게 촬영일 기준으로 저번 주부터 현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네네. 그 말은 지금 제가 드디어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건 진짜 싸다 라는 수준에 올라온 주식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사는 사람에게 기회의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디를 사고 있다는 거죠? 전 미국 주식을 사고 있죠. 근데 뭐 제가 한국 주식은 특별히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국 주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 주식은 한 2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전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라 지금도 이제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지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한 편인데 네네. 그러면 지금 현금 비중 어느 정도인 건데? 제가 저번에 9월 달에 현금 비중을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현금 비중이 50%가 넘었었어요. 네. 지금은? 지금은 저번 주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죠. 예, 근데 이제 많이 줄일 거예요. 최대한 줄일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제가 50%가 그때 넘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게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현금 비중을 0을 목표로 한다면서 왜 그때 50% 넘게 갖고 있었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전에 제가 재작년 하반기에 네.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장가가 8조였어요. 네네네. 로블록스가 8조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이 8조는 말이 안 된다. 네. 이거는 내 인생 베팅을 해볼 만하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말에 제 전체 주식의 반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반으로 로블록스를 살라고 했어요. 상장을 하자마자. 근데 안타깝게도 상장하기 이틀 전에 로블록스가 상장 취소를 했어요. 전 현찰 반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작년 9월까지 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 돈으로 다른 또 싼 걸 사야 되는데 네네. 새로 사기에는 싼 주식이 없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 현찰 비중이 이제 저번 주까지 계속 갖고 있다가 네.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는 이제 제가 새로 들어갈 만한 주식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번 주부터 사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100만 원이면 뭐 하루면 다 사겠지만 어쨌든 이제 살 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저는 무언가 살 때 일부러 좀 나눠서 사요. 예, 뭔가 한 번에 살 수 있어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나눠서 사는 스타일이라서 조금씩 나눠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려야 될 타이밍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죠, 거죠. 그죠. 근데도 많이 안 들어간 거는 네. 여기서 더 바닥으로 조금 더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살 때 최대한 조금씩 나눠서 사는 이유는 네. 바닥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싸다는 건 확실하지만 네. 우리가 항상 내가 싸다고 생각했을 때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한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그런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살 때는 내 모든 욕구를 누르고 네. 최대한 조금씩 나눠서 길게 사야 된다 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 하나라서 예, 최대한 이렇게 나눠서 사고 있어요.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는 거를 좀 이렇게 그 퍼센트별로 나눠서 사요. 예, 퍼센트별로 제가 그 오래 들고 있을 만한 퍼센트를 먼저 사요. 장기. 예, 완전 장기 보유분을 먼저 사요. 네. 그 장기 보유분을 살 때는 이제 좀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사고요. 그 장기 보유분, 그러니까 장기 보유분이라는 말은 앞으로 주식이 급등을 해도 내가 배 안 아플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싸다고, 엄청 싸다고 생각한 이 순간에는 급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급등을 해도 배가 안 아플 정도. 그리고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은 정도를 먼저 최대한 빨리 사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진짜 천천히 나눠서 사요. 왜냐면 바닥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분은 뭐 원래 이미 있었던 주식들이 많이 있어서 예, 이제 최대한 나눠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마 사고 계시는 주식을 좀 네.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질문일 텐데 네네네.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반등할 때 주도 업종 무엇이 되리라 보시고 네. 좀 어떤 주식 네, 이번에는 네네. 사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소비재와 IT 주식 말고 투자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이쪽만 자세히 아는군요. 네, 제가 소비재와 IT, 그러니까 나머지도 투자하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막 비행기 쪽 말씀을 드렸고, 저가 항공 쪽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저가 항공 쪽도 넓은 의미에서 소비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회사들, 물건들, 서비스들, 이런 쪽이나 IT 쪽, 그런 쪽 이외에는 제가 거의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개 중에서 특히 IT 쪽이 개별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IT라면 근데 좀 너무 넓으니까. 아, 너무 좀 넓죠. 어떤 넓죠. 쪽? 그러니까 IT 서비스 쪽. 서비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지금 뭐 제가 사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예, 이런 회사들은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중에서 좋은 회사를 잘 고르시면 저는 지금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IT 서비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을 위주로 하시니까 네네네네. 워낙 또 미국 주식 글로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좀 뭔가 워낙 회사도 크잖아요. 맞아요. 뭐 디피님이 얘기한다 해서 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이만큼도 없기 때문에 네네네네. 좀 그 중에서도 지금 진짜 사도 괜찮을 만한 그죠.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오픈하러 왔잖아요. 그거 오픈하러 왔죠.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중소형주를 사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를 잘 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픈할 회사는 뭐냐면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개별 주식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항상 두 개를 얘기했었어요. 구글과 아마존. 구글 아마존. 네, 제가 10년 전부터 구글과 아마존을 반반씩 사라. 그러면 너는 실패할 리 없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다른 개별 주식으로 이제 뻗어가라.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0년 전부터 했던 말들이 지금 비싸지 않냐. 근데 저는 아니다. 그래도 사라. 안 비싸다. 라고 항상 얘기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작년에 나갔어요. 제가 아마존을 추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베조스. 네, 제프 베조스 대머리 형님이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계시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나가셨네. 그리고 나가고 보니까 저도 이제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될까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조금 바뀌었어요. 아마존의 문화가.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문화보다 조금 바뀌었어. 왜냐면 아마존은 그 전에 극단적으로 회사만 신경 쓰던 회사였어요. 그 말은 주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회사의 미래 가치만 신경 쓰던 회사였어요. 근데 새로 온 앤디 제시는 AWS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마존 내에서도 아마존의 커머스는 극단적인 미래 현금 흐름을 신경 쓰던 회사였지만
AWS는 그 중에서도 현재 현금 흐름에도 되게 집착하던 회사였거든요. 생각보다 가격을 내리거나 경쟁에서 우위를 잡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었어요. 근데 그 대표가 아마존에 이제 대표로 오다 보니까 네. 지금 아마존에는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가장 최근에 드는 대표적인 예로는 주가 분할을 한다던가. 네. 베조스가 있을 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네, 네. 베조스는 예전에 그 2002년대 그 닷컴 버블 이후에는 네. 주가 분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항상 거부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앤디 제시는 이런 것들을 제프 베조스가 나가자마자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주가에 신경 쓰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좋은 건데? 네, 근데 그 전에 아마존은 극단적인 회사의 미래 가치만 신경 쓰는 회사였거든요. 네네. 근데 주가에 신경 쓸 정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고 그 이외에 다른 예들도 꽤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뭐 문제?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바뀌는 거죠. 제가 기존에 아마존의 강점이라고 바라봤던 시각이 바뀐 거죠. 그 전에 아마존이 그렇게 주가도 신경 쓰고 회사도 신경 쓰고 두루두루 하면서 잘 나가던 회사였다면 지금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아마존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마존의 극단적인 미래 현금 흐름 집착. 이게 되게 극단적일 정도로 강했거든요. 한마디로 이 여러 가지 주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하고 있지만 네. 내가 바라본 투자의 그 관점에서는 벗어났으니까 네. 나는 이제 이걸 좀 하겠다. 이제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구글 반 아마존 반을 추천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조금 저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구글은 여전히 엄청난 회사거든요. 네. 구글을 추천하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럼 하나 다른 걸 찾아야겠다. 네. 그래서 찾은 게 이제 넷플릭스. 넷플릭스 왜요? 넷플릭스는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개별 주식을 처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부터는 구글 반 넷플릭스 반 사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왜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다 알죠. 네네. 어떤 포인트 때문에? 우선 그냥 넷플릭스 우리가 다 아는 회사예요. 제가 구글과 아마존을 추천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구글 했을 때 다 알잖아요. 서치 엔진. 그쵸. 그러니까 검색, 유튜브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아마존이라고 했을 때 뭐 AWS를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지만 그 미국의 쿠팡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처음에 주식시장을 접근할 때는 이렇게 아는 회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는 회사 중에서 우리가 정말 모를 수 없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는 저희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다. 저는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영화 한두 편은 기본으로 봅니다. 넷플릭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라는 서비스의 친숙함이 우선 기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넷플릭스의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좀 저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부터 구글과 아마존을 추천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구글과 아마존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어마어마한데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이 경쟁력을 아직 다 못 담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거든요. 지금 넷플릭스도 그래요. 넷플릭스 경쟁이 뭔데요? 넷플릭스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다 쓰고 있죠. 다 쓰고 있고 다 돈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마어마하죠. 월 구독료 또. 그러니까 보통 유저가 많다고 하면 돈을 안 내고 있는 유저가 많은 거잖아요. 넷플릭스는 돈을 내고 있는 유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유저가 같은 유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 올해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 올리고 있거든요.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말은 앞으로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가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디즈니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넷플릭스의 경쟁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시도를 했던 게 뭐냐면 뮬란이라는 그 디즈니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바로 개봉을 못하니까 디즈니 플러스 유료 구독자한테 돈을 더 내고 빨리 봐라라는 서비스를 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미 내고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신제품을 더 빨리 보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라고 했어요. 약간 웹툰 미리 보기네. 맞아요. 웹툰 미리 보기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넷플릭스는 아직 이거 안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문화는 이런 거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문화예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영화가 개봉하면 영화관에 다시 다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미리 보기를 할 때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화관에서 싫어할 수도 있잖아. 같이 개봉을 하다 보면.
넷플릭스는 아니거든요. 넷플릭스 자체 영화관이 한 두세 개 있긴 하지만 넷플릭스는 대부분 영화관에서 하루 이틀 먼저 개봉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넷플릭스에서 개봉하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먼저 신작을 돈을 더 줄 수 있다? 전 많은 사람이 볼 것 같거든요. 게다가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영화나 드라마 구글 검색량 순위에서 드라마에서는 거의 상위 10개 중에 5개가 넷플릭스였고요. 영화에서도 상위 10개 중에 2-3개가 넷플릭스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미 영화나 드라마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소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조금 더 돈을 빨리 내고 드라마에서 조금 더 돈을 빨리 내고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 돈을 더 충분히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게다가 넷플릭스는 아직 광고도 안 붙였어요. 미국에만 보더라도 디즈니 플러스가 훌루도 갖고 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는 훌루는 광고가 붙어있는 요금제가 있어요. 그리고 곧 디즈니 플러스에도 광고가 붙어있는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광고가 붙으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구독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압도적으로 이들에게 뽑아낼 수 있는 돈이 더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주가 찾아보니까 네. 작년 말에 $700, 지금 $340네. 오늘 날짜를 했을 때 기준 했을 때 보니까 찾아보니까 향후 더 좋게 본다라는. 물론이죠. 향후가 저는 그냥 지금 말씀드린 10년 후를 보면 뭐 5년 후를 봐도 돼요. 네, 3년 가격 얘기합니까 지금? 네? 가격 주가의 전망 얘기합니까? 10년 후에 10년 후. 10년 후에 10년 후 오늘 날짜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년 후에 10배. 10년 후 10배? 네, 10년 후에 진짜로? 당연하죠. 야, 오늘 하이트데이라서 네. 10년 후 딱 날짜도 좋네. 그때 제가 살아있건 뭐 10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전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뭐 1년 후, 2년 후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거죠? 저요? 네. 설마 이렇게 말하고 나는 사실 그래도 중소형주 하니까 대형주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는 말씀은 못 드려도 저는 되게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넷플릭스도 있긴 했다. 뭐 구글 넷플릭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 구글 넷플릭스 당연히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큰 종목이니까. 네, 당연히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제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가장 주식 투자를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 회사가 이거 하면 대박 날 텐데. 제가 이거 되게 경계하거든요. 찌라시에서 그게 제일 호재 아닌가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거잖아요. 넷플릭스가 이런 미리 보기를 하면 대박 날 텐데. 똑같은데? 넷플릭스가 광고를 도입하면 대박 날 텐데. 제가 이걸 경계하는 이유가 대표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가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넷플릭스는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넷플릭스는 이 리드 헤이스팅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넷플릭스는 되게 체계화되게 바텀업의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형태의 기업 문화를 취하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분명히 그런 문화가 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위에서 제프 베조스가 멱살을 잡고 이끌어가는 문화를 갖고 있다면 밑에 문화도 분명히 있어요. 아마존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도 근본적으로 베조스가 멱살을 잡고 문화를 끌어가고 있다면 넷플릭스는 이 문화 자체가 위보단 아래에 있거든요. 아래에서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거를 충분히 배양하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서 바로 옆 동네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잘 되는 것들을 안 한다? 저는 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거 하면 대박 날 텐데에서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맞아. 근데 이거를 최초로 시도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옆 동네에서 특히 지금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사는 디즈니 플러스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는 이미 했고 대박이 확인됐고 하나는 이미 하려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도조차 안 해볼 것인가? 저는 이들이 대박이 나는 그 순간 시도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넷플릭스의 문화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에서는 이거 하면 대박인데가 통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강력하게 추천하시네요.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희 의견과 무관하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투자는 언제나 개인의 책임이다. 그죠. 근데 길게 들고 있으세요. 저 1년은 1, 2년 몰라요. 1, 2년은 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넷플릭스의 강력한 경쟁 우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좀 더 리서치를 열심히 해보시고
3년 이상은 들고 있으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면 길거리에서 만나시면 DP님 명찰 좀 잡으시고. 네, 제가 방탄 못 쓰고. 자, 그러면 옆 동네 말고 좀 먼 네. 동네 가서 우리나라로 와서 네네네. 지난해 9월에 와서 네네. 한국의 또 IT 서비스 아, 그죠. 네이버 카카오 그죠. 한국에서 사야 될 주식은 네이버 카카오 언제나 추천한다라고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 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제가 아직 살아있네요. 네. 다행히 그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왔어. 지금은 네. 요즘에 좀 카카오는 반등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요즘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의견을 바꾸지 않아요. 아 진짜요? 저 아까 아마존 구글 10년 얘기했다니까요. 네네. 제가 10년 만에 의견 처음 바꿨어요. 베조스가 나가서 아마존 구글에서 넷플릭스 구글로 처음 바꿨어요. 네. 10년 만에. 카카오 네이버 바꾸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근데 너무 많은 자회사 상장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 민심도 좀 떠났고 그죠. 하지만 국민 민심이 떠나면서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안 쓰냐. 김 작가님이 저한테 말씀을 거실 때 갑자기 카카오톡을 안 쓰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씀을 건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김 작가님이 오늘조차도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민심이 떠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 민심이 떠난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고 있다. 검색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떠난 것과 별개로 이 회사의 강력한 경쟁 우위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그 투자를 어렵게 하려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근데 저처럼 투자를 대충 하고 싶은 분들은 강력한 경쟁 우위를 지키고 있냐 여부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력한 경쟁 우위가 그 사이에 없어졌는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여전히 네이버를 쓰고 있고 여전히 카카오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는 다른 모든 사업들은 이 강력한 경쟁 우위에서 나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경쟁 우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들은 검색과 메신저라는 강력한 경쟁 우위 하나로 나머지도 있긴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경쟁 우위가 사라지고 있냐를 보는 게 핵심이고요. 이 경쟁 우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추천합니다.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네. 그 대표 네. 새로 신임 이제 내정되신 분이 네네네. 뭐 본인 연봉도 굉장히 낮추고 최저 시급이라고 얘기하셨나? 네네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가 부양책도 하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도 플러스로 잘 작용할 거라 보시는 쪽이겠네요. 아니요. 전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력한 그거. 그리고 특히나 연봉이 뭐가 중요해요? 그분이 연봉 한 달에 1억을 받아가봤자 네네. 12억이잖아요. 네네. 영업이익 12억 더 높아진다고 카카오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질 것 같아요? 대표의 뭐 의지.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분 스톡옵션도 다 빼달라고 하면 되죠. 안 빼잖아. 정말 의지가 있다면 모든 걸 빼고 잘라주세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주가 부양책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회사들이 회사가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주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회사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는 건 무조건 플러스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쟁 우위가 훨씬 더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 플러스인 것들도 분명히 저는 되게 좋은 소구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이버도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분명히 이거는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롭긴 할 거예요. 네. 말씀해주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미국의 뭐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그런 회사들은 사실 재무제표에 담을 수 없는 가치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런 재무제표에 담지 못하는 요즘에 또 성장하는 기업들의 그렇죠. 그런 가치들은 우리는 좀 어떤 지표들을 그럼 확인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무제표라는 게 사실 지금 현대 기업을 보는 데는 너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한 30년만 앞으로 당겨보자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뭐 연필을 산다. 이 연필을 사는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매출에 모두 반영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보고 지나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걸 사는 사람이 진정한 고객이잖아요. 사면 바로 매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톡을 생각해보면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은 매출에 반영이 안 돼요. 리니지를 생각해보면 리니지 게임을 하는 사람은 매출에 반영이 안 돼요. 리니지 게임을 하는 100명 중에서 한 10명만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0명 중에서 1명만 매출의 몇십 % 이상을 반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한 명 한 명이 다 똑같은 한 명 한 명이거든요. 이 유저의 한 명마다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고요. 이 한 명이 늘어난 게 매출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무제표는 이 회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요. 네. 과거에 이 회사의 본래 가치가 매출에 다 담겼던 그 시대의 재무제표를 그냥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회사는 이 재무제표도 봐야겠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그냥 커먼센스, 일반적인 것들을 다시 다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매출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게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예시를 들 땐 게임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리니지를 시작한다 네. 라고 하면 이 게임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면 서버비가 증가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경쟁력은 커졌어요. 100명이 이 게임에 돈을 쓰지 않은 100명이 이 게임을 시작했으면요. 이 회사에는 비용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 회사의 가치는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이 100명을 잘 구슬려서 그 중에서 10명에게는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시작한 시점에서는 매출을 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100명 중에 10명이 통계적으로 항상 매출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그 가져온 매출이 비용하고는 비교도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시작하면 회사의 가치는 높아진 거예요. 하지만 재무제표상 안 좋아졌어요. 지금 재무제표에선 이런 걸 전혀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넷플릭스에서는 100명이 증가하는 즉시 매출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저만으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임들은 이 시스템을 설계를 못한 게임들도 많이 있어요. 100명을 데리고 있더라도 이 중에서 10명에게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순히 마케팅으로만 100명을 데리고 온 회사도 있거든요. 이 100명과 리니지의 100명, 넷플릭스의 100명. 다르겠네요. 같은 100명이지만 내용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단순히 유저만 붙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유저가 어떤 형태의 유저인지를 이 회사의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저 기준으로 보되 이 유저가 어떤 성격인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이 유저에게 바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패턴, 그리고 이 유저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유저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패턴, 장기적으로도 뽑아낼 수 없는 패턴, 이것 중에서 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이 유저를 파악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여기에 유저가 몇 명이 있는데 이 회사에는 유저가 몇 명이니까 몇 명의 가치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유저가 얼마나 돈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가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그거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아는 회사가 아니면 내가 넷플릭스나 리니지를 해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 그걸 서비스를 쓸 수 있을지. 그죠, 넷플릭스는 그런 걸 아까 미리 보기 같은 이런 그죠, 거 그죠, 하면 그죠.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얼만큼 이 유저가 여기까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넷플릭스를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걸 뭐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 파악하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재무제표도 봐야겠지만 이 재무제표 위에 특히 IT 기업들은 유저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유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그런 걸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